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면서 대출 한도가 심한 경우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충격으로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기대했던 수준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4% 성장률 달성에도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정부는 다만 인하 기간 중이라도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이미 설치를 완료한 5G 기지국을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G 서비스로 이익이 증가하는 수혜를 누리면서 소비자 후생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오늘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이 뭔지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축소와 분할 상환 확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받고 이후엔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나눠 갚으라는 건데요. 일단 대출 한도 축소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범위가 더 넓어져서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내가 DSR 적용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내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DSR은 나의 연간 소득에서 나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DSR 40%가 적용되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DSR은 50%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60%였는데 내년부터 50%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2금융권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액은 이미 받아놓은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 연소득의 절반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내년부터는 카드론도 DSR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안은 또 있는데요. 바로 DSR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연간 원리금을 늘려서 추가 대출 여력을 낮추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짧아질수록 1년에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겠죠.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DSR을 계산할 때 그동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간주해 왔는데요. 이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상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는 끌어올리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을 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게 되면 추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한층 더 확대해줘서 분할 상환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에서 5%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약 1%포인트 더 낮추면서 타이트하게 잰 건데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앞으로 대출 받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방안을 좀 보면 앞으로는 이제 담보물의 가치보다도 어떤 그 상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좌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체계로 좀 바뀐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새로 내 집 마련하려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중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 여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매년 빚을 갚는 데 연소득의 40% 이상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즉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매년 2천만 원씩만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대출 한도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네, 한 시중은행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현재 DSR 1단계 규제에 따라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 이 직장인이 사려는 주택에는 LTV 50% 규제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됨에 따라 1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보다 한도가 1억 4천만 원가량, 즉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죠. 한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네. 상당히 좀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네네. 예, 이금융권에도 이번에 이제 DSR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강력하다면서요, 생각보다. 네, 지금 현재 그 카드론 만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년에서 3년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 네, 1년이 가장 많습니다. 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서 영세 자영업자나 그 중저신용자의 급전을 이제 조달하는 통로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카드론을 DSR에 반영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융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카드론은 만기가 짧아서 DSR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론으로 몇 천만 원을 빌리게 되면 다른 대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주담대 1억 8천만 원과 함께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을 빌린 상태라면 DSR 40%가 적용되는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한도가 막힌다는 게 당국의 의도대로 뭐 대출을 안 받는 쪽으로 네. 흘러간다면 아름답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을 우리가 또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1금융권 말고 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이제 버는 만큼 대출을 받아라라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네, 뭐 정부는 이제 2금융권의 현재 40%의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규제를 적용했고 또 정책 서민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을 늘려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전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대출 난민이 속출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업계에서는 DSR에 반영되지 않는 300만 원 이하로 대출 쪼개기가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중채무자 관리가 강화되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이 나쁜 현금 서비스라든지 대부업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이 더 관리 감독을 촘촘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당국이 대출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최근 그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대출 중단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수요자들 반발이 컸었는데요. 예.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연간으로 내던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분기별로 만들어서 분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은행들이 타이트한 대출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 연말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매 분기 이렇게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는 이번에 거죠. 나타났던 그 대출 중단 사태가 네, 그게 이번 매 10월에 분기. 나왔던 네네네네. 이게 앞으로 매 분기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는 매 분기 초에 은행 대출이 공급분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한마디로 선착순 대출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매분기 초에 번호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카카오뱅크도 번호표 대출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거 뭐 번호표 대출이 이제 반복되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은행권 관계자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그 대출 한도 관리를 은행들이 뭐 지점별로 하는 것도 있고 보증 차원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연간 목표치를 제출했으면은 분기별 배정상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1분기에 목표치에 다 달았다고 하면은 2분기에 대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최근까지도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 타격이 적지 않겠다 이런 네.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잠깐 목돈이 필요한데 뭐 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예외를 두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 말고 시중은행들이 지금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 뭐 장례식에 필요하다든지 결혼식에 필요하던 이런 실수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연소득 한도가 넘더라도 이제 대출해 주겠다고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뭐 이 실수요에 대한 심사는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이 하게 됩니다. 또 이건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도 이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예.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금융사들이 상시적으로 대출관리 한도 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언제든 전세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당국은 이러한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원금에 DSR을 적용하는 플랜 B 정책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는 여전히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을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전세대출을 악용한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당장 한 번이 아니라 갈수록 대출 받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네. 봐야겠죠. 내년 1월에 이어서 뭐 7월에도 DSR이 한 번 더 강화되나요? 네네, 3단계. 네네. 3단계 강화가 네, 된다고 네, 하고 네. 여기 이제 대출 증가 목표 자체를 더 낮추는 이런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올해는 6%, 근데 올해 6%도 달성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풀어져가지고 예. 6%가 넘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4에서 5%로 줄이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돈줄 옥죄기가 더 심해져서 대출 예. 절벽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년은 그리고 뭐 DSR 2단계 시행에다가 이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깐깐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 증가 목표율이 4%로 올해보다 낮아지면 예. 네, 대출 한파가 더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대출 증가세는 집값과 전세값 급등이 근본 요인인 만큼 재정이나 부동산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총량 규제로는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만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지고 상환 능력을 보고 뭐 소득만 본다 그런다면 양극화를 더 벌일 거라고 보고 가계부채 줄이려 한다면 대출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져 버리게 되면 아마 집 처분한 사람 많을걸요. 가계부채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또 세제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DSR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규제의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체의 30%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하지만 뭐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금융권 전반으로 더 센 규제가 뭐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더욱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앞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이 영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력했던 집값 상승 압력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완연한 하락보다는 매도와 매수 사이의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당분간 주택시장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사는 영끌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현금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주택 매수를 포기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 세대들의 매수 수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DSR 규제 도입을 통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 세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패닉 바잉이나 영끌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수요층 이탈로 인한 거래 동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예고되자 서울 아파트 매수 수급 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누적된 집값 상승 피로감이 겹쳐 고점 대비 수천만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대출을 못 받아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한 잠재적 수요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막히면서 당장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집을 팔기도 쉽지 않게 되고 집을 사기도 쉽지 않게 됐지만 이런 양상들이 맞물려서 매매 건수는 비록 감소하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형성이 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의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5G 서비스가 여전히 잘 안 터져서 불편하신 소비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LG U+가 5G 기지국을 일부 지어놓고도 고의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였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월까지 준공 완료된 LG U+의 5G 기지국 수는 53,934개로 8월보다 79개가 줄었습니다. 3대 이동통신사의 월별 5G 기지국 수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개선, 이전 등의 이유로 일부 기지국을 운영 중단하더라도 새롭게 준공 완료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늘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LG U+의 기지국 수가 한 달에 80여 개나 줄어든 이유는 뭘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기지국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준공 신청을 미뤘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통신사가 5G 기지국을 구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준공 신청을 하면 과기부는 기지국 검사 후 45일 이내 준공 완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드는 검사 비용은 12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LG U+는 지난 7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과기부에 요청했는데 만일 과기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준공 완료된 기지국의 경우 또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입니다. LG U+는 이중 검사를 받는 기지국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LG U+가 준공 신고를 미루면서 줄인 검사 비용은 약 20억 원으로 13조 원의 연매출에 비하면 푼돈 수준입니다. 겨우 이 돈을 아끼기 위해 이용자 편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미 설치 완료된 기지국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서 기지국 기능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통신사는 값비싼 5G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G U+ 측은 기지국 구축에 집중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현재 5G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고 준공 신고한 기지국은 7만여 개 이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자 편익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한 LG U+.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기만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 여파로 보이는데 연간 4% 성장률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경제 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 4분기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관건이 될 것이라던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분기별 경제 성장률 중 가장 낮습니다. 특히 올해 4% 경제 성장을 위한 3, 4분기 성장 예상치가 각각 0.6%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게 집계된 데는 코로나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 쇼크 등이 원인으로 짚힙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아직까진 올해 4%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백신 접종 확대, 국내 방역 정책 전환, 2차 추경 효과 등이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 헝다 사태와 같은 대외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하고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선행지수 하락 같은 거 보면은 내년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2, 3분기 선행을 하거든요. 7월부터 떨어졌으니까 뭐 내년 1, 4분기, 2, 4분기 가면서 미리서 선행지수가 예고해 주는 겁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4분기 경제 성장률도 2분기 성장률보다 높은 1.04%. 주요국들의 경기 성장세가 약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가 앞으로 약 6개월간 20% 인하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의 경우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각각 인하됩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유동수 국회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유류세 인하 기간이 6개월 정도라며 수수료 20%를 인하했을 때 하루에 40km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 원 정도 인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와 함께 4분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기 실적 새 역사를 쓸 정도로 상반기 승승장구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제동에 걸렸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에 발목이 잡히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현대차는 1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3천억 원대 적자를 냈던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선전한 셈이지만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상반기를 떠올리면 다소 아쉬운 성적입니다. 현대차 실적에 제동을 건 건 다름 아닌 반도체 수급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셧다운 여파로 반도체 수급에 애를 먹으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자동차 생산의 적자는 차질을 빚은 겁니다. 반도체나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 부품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고요.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직접화라는 것을 좀 달성을 해서 실제로 지난 2분기 100만 대를 훌쩍 넘겼던 차 판매량은 3분기에는 90만 대에도 못 미치면서 매출이 5% 가까이 줄었습니다.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1년 전과 비교해도 10만 대나 적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차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자동차 판매량을 416만 대에서 400만 대로 낮추는가 하면 8조 9천억 원 규모였던 투자액 또한 8조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판매 부진은 현대차만의 일이 아닙니다. 3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76만 1000대에 그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동남아 지역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현대차는 주말 특근 등 연장 근로를 통해 4분기에는 이른바 공장 풀가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고민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네.
점심시간에 대혼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사진을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 식당 출입구에 붙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인데요. 어제 KT 전산망 장애로 점심시간에 이런 문구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결제는 물론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피해가 속출했고 HTS나 MTS를 통한 거래가 마비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9,600억 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오늘 구현모 KT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 사장은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 기자도 뭐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저는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제 KT를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지만 저는 그냥 껐다 켜기만 반복을 하고 뭐 KT에 별로 피해를 본 게 없군요. 네, 없습니다. 보통 이제 기자들은 뭐 인터넷이 안 돼서 뭐 기사를 못 썼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던데 네. 이 기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기자가 같네요. 아닌가 봅니다. 기사를 좀 더 열심히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 보상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칙상은 이게 보상이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KT의 기본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 한 달에 누적 시간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약관대로라면 약 40분간 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KT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구 사장이 밝힌 것처럼 KT가 이번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년 전에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불이 났을 때 KT가 이용자들에게 1개월치 통신비를 감면해줬고 또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주식 거래가 9,600억 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거래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권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통상 증권사는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주식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처리를 하는데요. 네. 이번 경우는 자체 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증권사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KT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상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가능성은 실제로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상이 실제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KT의 손실도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얼마나 될까요?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준석 KB증권연구원은 서비스 재개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법리적인 배상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KT가 다만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기준에 준용해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약 73억 원 수준의 손해배상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따진다고 해도 손해배상 금액이 4분기 추정 영업이익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원칙대로 하면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건데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상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KT의 손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근데 이제 사실 고객들이 또 실망감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통신장애가 생기니까 좀 불편이 컸던 이유가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좀 거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네, 오늘 혹시 지갑에 얼마 들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몇천 원 들고 있죠. 네. 네. 1,000원짜리 갖고 계신 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데 앵커는 역시 그게 현금을 저였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사실 현금이 지갑에 없고 카드만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시내 8개 노선에서 돈통이 사라졌고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의 60%를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은 일부 창구에서 현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 없어진다는 게 폐해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국은행이 이미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현금 없는 사회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금 없는 사회가 왔을 때 이번에 KT의 사태처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급수단이 사라진다는 점, 또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자산인 현금에 투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소수 민간 지급 결제업체 시스템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면 아마 현금이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제일 위험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네, 사실 어딜까요? 미국을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 하면 바로
아마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에서 월마트 다음으로 가장 피고용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최근에 아마존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용주 목록인 더티 더즌에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기업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 기자가 있으니까 네. 제일 위험한 기업. 얼마 전에 이제 월마트도 제쳤다던 아마존입니다. 근데 가장 일하기 위험한 기업이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존이 이번에 또 급여 삭감 논란에 좀 빠졌던 건데요. 현지 시간 2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아마존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YT는 이를 두고 아마존의 임금 누락은 회사 임금 체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애초에 이제 출산 육아휴직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출산 휴가 기간에 어떤 급여를 강제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사와 노조의 단체 협약에 맡기는 편인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좀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잘 정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이제 맡겨놓는 편이었는데 이 글로벌 유통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 이런 처우가 열악하다. 굉장히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 돼 있고 갈수록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가요? 네, 예.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최대 합산 1,5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이런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는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에는 3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연속 부부가 모두 쓰게 되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 건데요. 또 육아휴직 돌입 이후에 4개월부터 1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의 월 120만 원 한도에서 월 150만 원 한도로 인상이 됩니다. 네, 부부가 3개월씩 나눠서 휴직을 하면 1,500만 원, 굉장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네. 그런데도 육아휴직 쓰는데 여전히 좀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나요? 네, 정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육아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4.1%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직장갑질 119는 자발적인 퇴사보다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이 아직까지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퇴사를 종용당한다든지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여전히 겁을 내는 분들이 많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네. 결국은 이제 관리자의 마인드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지도 모르겠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지원금은 좀 대폭 늘렸지만 대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자의 근로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자한테도 혜택을 줬었는데 네. 이게 줄어든다.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네, 태어난 지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을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최대 1,32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셈인데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을 장기로 육아휴직 보낼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육아휴직을 나간 시기만큼 대체 인력을 뽑으라고 주는 예산인데 정작 대체 인력이 잘 구해지지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는 이런 다른 대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구현된 웰컴만의 메타버스 공간인 웰컴 아일랜드입니다. 우리 웰컴 금융가족 여러분들이 웰컴 아일랜드에서는 코로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웰컴 아일랜드에서 각 법인의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 그룹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몸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측정이 가능해 당뇨 환자들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가로막혀 외면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선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다운이는 2년 전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운이의 일상생활은 여느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배에 붙이기만 하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센서가 수시로 혈당을 체크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어머니 이지영 씨는 마음 놓고 다운이를 등교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다운이는 유치원을,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혈당 관리에 집중해야 했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한 뒤로 일상생활을 되찾은 겁니다. 태어나고 나서 연속 혈당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이랑 저랑 떨어져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이후로는 2달 만에 아이가 다시 유치원을 갈 수 있었고 저도 1년 뒤에는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혈당을 측정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연속 혈당 측정기는 한 번 붙이면 약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체내 간질액 속 당 수치를 5분마다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처도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도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혈당을 검사하려면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서 이렇게 혈당에 통증이 일단 있고 이거 환자들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만 기피해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이게 뭐 통증도 없고 그리고 또 저혈당에 대한 인지를 미리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본인이 혈당을 수시로 잴 수가 그냥 나오니까.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형 당뇨의 경우 건강보험 정책 개선으로 기준가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2형 당뇨의 경우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과 달리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환자분들께 아무리 이 제품이 유용하고 좋아도 가격적인 허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보급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나 이런 정책의 확대가 가장 시장을 넓히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20조 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휴온스가 미국의 덱스콤 G5를 출시한 가운데 아이센스와 SD바이오센서 등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건강보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한 코스닥 상장사가 변기에서 낭비되는 수조 원대의 물을 아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용자 역시 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양변기를 한 번 사용하는 데 드는 물 소비량은 대략 10리터. 공용시설 양변기 하루 평균 사용량 50번. 전체를 고려해 1년이면 팔당댐 2배 이상의 물이 버려집니다.
이런 변기물 소비량을 절반도 안 되는 4리터로 줄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60% 이상 물을 절약할 수 있는데 경제적 효과로 따지면 3-4조 원에 달합니다. 탄소는 연간 221만 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기 관련 부품들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와토스 코리아는 초절수형 1등급 양변기를 시작으로 이런 물 절약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 전체가 향후 한 10년 동안에 한 8조 원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건 국내에 국한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여기서 평가를 받으면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양변기를 절수형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한 개당 250불씩 보조를 해줍니다. 물 절약 전문업 투자 사업은 물 절약 전문 업체가 절수 설비를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후 절감된 수도 요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와토스 코리아는 초절수형 양변기를 1인당 20년간 사용할 경우 물 2,300톤, 돈으로 환원하면 740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변기에 절수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런 변화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6리터를 초과하는 것은 절수 설비가 아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국민들도 호응을 할 것이고 정부도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합니다. 와토스 코리아는 또 배수시설 등을 단순화해 물 내려가는 소리 등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복잡한 기존 방식과 달리 와토스 코리아가 설계한 시설에서는 물 막힘 등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화장실 배수 배관은 당해층 배관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작년에 삽입이 됐어요. LH라든가 SH공사 이런 데서도 그걸 채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내에 우리나라 화장실 구조는 다 당해층 배관으로 갈 거다. 와토스 코리아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탄소 중립과 박자를 맞춰 ESG 사업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카카오가 손해보험 시장에 내년 초 본격 진출합니다. 당국의 문매를 맞았던 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포기하는 대신 자체 보험사를 아예 신설하는 건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연계한 안심 귀가 보험처럼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연내 보험사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예비인가를 받고 지금 하반기 본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면서 공식적인 서비스 출시는 아마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진출이 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보험산업 경쟁에 기여할 거라며 예비 허가를 미리 내준 만큼 본허가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보험업 허가 없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해오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사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험사 설립은 금융당국이 지적한 사안과 별개의 안건이기 때문에 출범 준비에 문제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보험 모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카카오 선보사 설립은 보험회사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이슈죠. 카카오페이는 우선 생활 밀착형 보험을 출시해 미니보험 시장부터 공략할 계획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연계한 안심 귀가 보험, 카카오 키즈와 연계한 어린이 보험 등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 중장기성 보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면서도 빅테크 기업에서 처음으로 보험업에 진출하는 카카오페이의 행보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연계한 보험 서비스의 등장으로 업계의 새 판이 짜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건데 특히 캐롯 손해보험 등 디지털 보험사들은 카카오 손보 출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카카오페이 일반 청약이 마감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조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지금 막 나왔는데요. 네.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은 통합 29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증권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55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대신증권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 균등 물량은 대신증권이 3.24주, 삼성증권이 2.82주, 신한금융투자가 1.66주, 한국투자증권이 1.24주 등 경쟁률이 역순으로 많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조 6,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거금이 확실히 균등 배정이라 그런지 이전 사례랑 비교했을 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일반 청약 자문 물량을 100% 균등 배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고액 자산가들의 뭉칫돈은 포기한 셈입니다. 최소 증거금만 내면 같은 주에 이제 주식수를 받게 되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가 최소 청약 증거금인 90만 원씩만 아마 납입을 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청약 증거금은 다른 IPO 대여급들과 비교하면 사실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올해 거의 마지막 대여급 청약이기도 하고 사실 이 100% 균등 배정 방식이 좀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렇다 하는데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실 균등 배정 100%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국내에서도 처음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모든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이번 청약을 통해 일명 국민주로 거듭나면 카카오페이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겠죠. 또 카카오페이는 가입자 수와 이 거래 규모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추후 고객으로 주주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례적인 방식을 택한 만큼 향후 주가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주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행복회로 전문이잖아요. 오늘도 돌려봐야겠죠. 자, 일단 상장 첫날에 따상을 하게 되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까지 오른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달성하게 되면 주가는 23만 4천 원까지 뛰게 됩니다. 이 가격에 매도를 한다면 주당 차익은 14만 4천 원입니다. 이 평균 2주를 받고 2주 모두 따상 가격에 매도한다고 계산을 하면 이번 청약으로 투자자들은 28만 8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시가총액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총은 약 1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오늘 기준 유가증권 시장 30위권입니다. 만약 따상에 성공을 한다면 30조 5천억 원 정도로 단숨에 시총 10위권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시총 규모로 보면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200지수 특례 편입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200지수 재편이 12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카카오페이가 12월 지수에 편입될 경우 상장 27일 만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예, 일단 이렇게 패시브 자금 기대도 또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분석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증권사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의견이 조금은 엇갈립니다. 먼저 이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6.63%에 불과하다는 점, 또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지분 중 28.47%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은 점은 상장 직후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합니다. 또 100% 균등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평균 2주를 손에 쥔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이 상장 당일 이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오버행 우려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기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70.44%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확약 비율이 적은 거지 기관은 역대 굉장히 최고라는 많습니다. 거네요? 지난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경쟁률 1,700대 1 넘어섰고요. 참여 기관의 99.99%가 이 희망 공모가 상단인 9만 원 이상을 제출하는 등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측에선 알리페이가 사실 단기간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기관 물량의 3분의 2 이상이 보호
보호 예수된 것을 고려하면 이 상장 당일 기존 주주 오버행을 제외한 유통 물량은 5%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용자 충성도가 높은 편이고 또 카카오톡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는 점 또한 경쟁력이라며 상장 후 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장 후 목표 주가는 11만 원 제시를 했고요. 실적 성장도 두드러지는데요. SK증권은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2.2%라며 전통적 지표보다는 향후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카카오페이가 내달 3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분석도 저희 뉴스앤마켓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